아직도 안 들어오셨군요. 자, 거기 그 3번에 보시면 레일의 소매 인력 법칙을 적용할 때 C도시에서 AB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를 물어봤죠. 예.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식에다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A는 인구가 몇만이에요? 80만. 거리가 몇 킬로?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그러면 공두개 사라지니까 얘 8천 나오겠죠. 그 다음에 B는 면적이 얼마? 20만이고 거리가 몇 킬로예요? 5의 제곱이면 25니까 얘도 얼마 나오겠어요? 8천 나오겠죠. 28에 16이고 58, 40이니까. 그죠? 네, 그러면 두 개 더하면은 16,000이잖아요. 16,000에 대한 80이니까 얼마가 나오겠어요? 0.5 나오겠죠. 그러니까 몇 프로겠어요? 50%. 그렇죠. 이렇게. 이걸 이제 비례식으로 쓰게 되면요. 크게 하고 뭐가 있어요? 거리. 그러면 A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B가 있을 때 크기를 보면은 얘가 몇 만이에요? 80만. 얘는 몇 만이에요? 20만. 그럼 얘가 4배 크죠? 규모가. 거리를 보면 얘가 10km고 얘가 5km잖아요. 그러면 얘가 얘보다 2배 멀죠? 2배 먼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4배 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게 2대 1이면 4대 1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그대로 내렸으면은 4대 1이 얼마가 되겠어요? 4대 1이니까 내양 외양을 곱하면은 4대 4 나오겠죠. 그러면 8분의 4와 8분의 4의 논리니까 이렇게 해도 50%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위에 거는 뭐를 써야 돼요? 계산기를 써야 되는 거고 이건 계산기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거의 차이점이니까 그렇게 해서 대입해 보시면 되겠고 거리는 대부분 저기 2배 정도로 맞춰줘요. 그러니까는 거리를 비례식으로 하면 그냥 4대 1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거리를 싹 봐서 하나가 10km, 5km, 20km, 10km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4대 1로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빠르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그 허프 모형에서 계산하는 것 있죠. 허프 모형에 대해서는 점포에 대한 이제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해야 되는데 거기 먼저 4번에 가게 되면 기존 쇼핑센터는 얼마예요? 예, 2,400이죠. 예, 근데 거리가 몇 킬로냐면 2킬로잖아요. 그죠? 그러면 2의 제곱이면 어떻게 돼요? 4죠.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600 나오겠죠. 4, 6에 24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B를 보게 되면 신규 쇼핑에 대한 게 3,600이죠. 근데 거리가 몇 킬로예요? 3킬로죠. 3의 제곱이면 얼마예요? 9죠. 그러면 400이겠죠. 4, 9, 36이니까. 그러면은 얘네도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1000분의 600이니까 0.6이겠죠. 그럼 몇 프로? 60%. 1000분의 400이니까 0.4 나오겠죠. 그럼 몇 프로? 예, 40%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신규 쇼핑센터의 시장 점유율 그러면은 몇 프로 나오겠어요? 40% 나오겠죠. 대신에 이제 그 밑에는 5번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는 점포가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A는 점포의 면적이 얼마예요? 4,000이죠. 거리가 몇 킬로? 10킬로. 근데 얘는 마찰 개수가 1이죠. 1이니까 그냥 얼마겠어요? 400. B를 계산하시게 되면 B는 매장 면적이 만이죠. 근데 거리가 몇 킬로냐면 5킬로죠. 얘는 마찰 개수가 2를 줬죠. 그러니까 25니까 얘도 400 나오겠죠. 그 다음에 C를 계산하게 되면요. 자, C는 2만이죠. 2만인데 10의 제곱이니까 100이죠. 그러니까 얘는 200 나오겠죠. 그러면 전체 합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000분의 400이니까는 얼마? 40%죠. 0.4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은 얘가 40%인데 거기 보면은 그 매출액도 구하라고 돼 있죠. 작년에 이렇게 매출액까지 구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주민 인구가 4,000명이잖아요. 4,000명인데 35만 원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14억 나와요. 14억에 대한 몇 프로? 40%. 그러면 5억 6천 나와요. 그럼 시장 점유율은 40%고 매출액은 얼마? 5억 6천. 이렇게. 그런데 이거 그때 여러분들 문제 이거 혹시 풀어본 기억 없으신가요? 이거 문제 풀어본 기억 없나요? 아직 안 풀었나요? 이게 혹시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요. 얘네 세 개의 시장 점유율에 따른 고객의 숫자를 구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객의 숫자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구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이 있다. 이렇게 돼서 세 개를 다 구하라고 할 때는 여기 보시면은 얘도 400이고 얘도 400이죠. 예. 그러면은 배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두 개가 숫자가 같은 애가 들어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계산하라고 하지 않고 요게 40대 40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4만이면은 B도 얼마가 돼요? 4만. 그럼 나머지가 2만 이렇게 배열을 해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 계산하라고 하지 않고 혹시 세 개가 나와서 각 점포로 유인되는 고객의 숫자를 올바르게 구한 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은 세 개를 다 계산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해봤더니 숫자가 같고 얘가 200에 이렇게 맞춰줄 거라고요. 그러면 얘는 얘들의 절반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하나 계산하면 나머지 세 개가 다 계산이 나오게끔 이렇게 배열을 해줄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상업입지론이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여기 기본적인 내용 정도 정리했는데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라고는 들어보셨죠? 예.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서는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지문 2번에 보시면 두 도시 사이의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큰 도시로부터 먼 곳에 위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 표현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애플밤의 소비자 분포기법 아시죠? 그죠?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죠? 여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성남시에 가게 되면요. 구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분당구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면요. L이라는 백화점이 있는데 얘가 여기 분당구 쪽에 가면 순회역이라고 전철역이 있어요. 거기에 L백화점이 있어요. 그럼 얘네가 만약에 상권의 범위를 파악할 때 주로 자기 백화점에 들려와서 물건을 많이 구매하는 고객들이 있죠. 걔들의 분포도를 만약에 조사해보면 주로 여기에 많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얘네가 몇 차 상권이 되겠어요? 1차 상권이 되죠. 그럼 얘네가 만약에 세일을 하게 되면 광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1차 상권 쪽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도의 상에 나타내고 그거를 가지고 상권의 범위를 측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애플밤에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고 해놨잖아요. 제목이.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상권의 규모뿐만 아니라 고객의 특성 파악 및 판촉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시험에 한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애플밤의 소비자 분포 기법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포의 입증에서 집심성, 집재성, 산재성은 구별할 수 있으시죠? 예, 그리고 상권 획득을 위한 접근법 보게 되면 분산시장 접근법이 여러분 시험에 한번 인용한 적인 거죠. 그러니까 고급 가구점 같은 전문품이 있죠. 여기는 수요층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군데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침대 하나에 2억짜리 있죠. 이태리제 수입 대리석 침대. 그죠? 이게 강남의 논현동에 가면 가구거리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얘를 2억짜리 팔면은 예를 들어서 판매 수익이 한 2천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만약에 대전에 들어오면은 이거 한 달에 몇 개 팔리겠어요? 안 팔려요? 아, 그래도 자존심 있지 누군가 하나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 하나. 그래도 거기 가면 월 한 개는 팔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잘려 있다 이런 치율이니까 그렇게 구별 정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정책론에 가시게 되면, 요것도 시험 목차대로 제목을 깔아드린 거예요. 정책의 의미, 기능,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을 해서 4가지 파트예요. 기본적인 것만 잘 구별하시면 되고요. 거기 보시면은 그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 있고요. 시장 실패 원인이 있을 때 시장 실패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공재하고 뭐예요? 외부 효과예요, 외부 효과. 근데 경제학의 논리에서는 공공재가 중요한데요. 부동산학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외부 효과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단독으로 낼 수 있는 건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밖에 없어요. 근데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그냥 지문으로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 있죠. 예, 외부 효과 등 같은 시장 실패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지문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 효과에 보면은 의의도 알아야 된다고 그랬었죠. 거래 당사자가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 외부 효과. 근데 외부 경제라고 해서 정외부 효과라고 있죠. 얘를 시장 기획을 통해 생산하면 항상 무슨 생산에 문제가 있어요? 과소 생산. 그리고 부외부 효과는 항상 무슨 생산? 과대 생산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무슨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거. 예, 그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역 주민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거기 해놨죠. 지역 주민 자체 협상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는 거는 누가 들어와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거예요. 뒤로 보시면 우리 저기 어제 수업할 때 이렇게 해드렸죠. 토지 정책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응? 토지 정책의 목표가. 이거 몇 시간 안 됐어요, 이거.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죠? 토지 정책의 목표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공공재로서의 토지 확보하고요. 부의 외부 효과 있죠. 이 외부 효과를 조정하는 것 있죠. 이런 것들이 토지 정책의 목표예요. 그러면 공공재로서 토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쓰는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공공토지 비축, 즉 토지은행 제도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뭐예요? 그게 지역지구제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지구제하고 토지은행 제도는 기본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정부가 이제 시장에 또 개입을 할 때 개입 방법이 있죠. 방법에 보면 직접 개입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간접 개입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을 뭐 하는 게 있어요? 규제하는 거 거기다가 정리 다 해드렸죠. 근데 직접 개입은 주로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공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공영개발, 공공토지 비축, 공공임대주택, 공공투자사업 있죠. 그 가로 안에 있는 표현대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두시고요. 간접 개입은 주로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취득세, 종부세, 개발부담금, 주로 돈과 세금에 관련된 것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이렇게도 출제한 거예요. 각종 이 부담금 제도 있죠. 이건 직접 개입 방법이다. 1번 개발부담금 제도는 직접 개입 방법이다. 둘 다 틀리겠죠? 네, 이거를 두 번을 이렇게 줘가지고 하나는 답으로 되어 있었어요. 틀린 거 고르라고. 하나는 올바른 거 고르라 할 때 지문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런 돈 부담금 나오면은 무슨 개입인 거예요? 간접 개입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개발부담금이라는 거는요, 이 법령의 근거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기초해서 뭐를 부과하는 거예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죠? 안 읽어봤죠? 거기 토지정책수단이 있죠. 토지정책수단에 가면 제일 처음에 지역지구제 나오죠. 예, 그 다음에 토지은행 제도 나오죠. 토지은행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토지주택공사에서. 그죠? 그리고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국장이 10년 단위의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구분해서 수립한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토지공개념 제도라고 있다고 그랬죠. 토지공개념. 이거는 왜 용어상에서 집어넣냐면 이 정부가 출범을 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무슨 제도예요? 토지공개념이라고요. 이 토지공개념이라는 거는 우리가 왜 어제 수업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토지 공개념하고 토지 국유화하고는 성격이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 하는 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를 전부 뭐 한다는 거예요? 국유화하죠.
근데 여기는 토지 공개념이라는 거는 개인의 토지 소유권은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는 거죠. 단지 그 이용과 거래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도 토지 공개념이라고 명시가 다 돼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여기에 입각을 해서 뭐를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보유세도 강화를 시키고 이용이나 거래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도 지정하고 중복해서 투기지역도 지정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토지 공개념 제도를 거기 보시면은 19세기에 미국의 경제학자인 누가 헨리 조지가 토지 공개념을 제시했다고 돼 있죠. 여기에 입각해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토지 단일세 논리라고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양가로 4번에 개발이익 환수라고 돼 있죠. 예, 거기 보면 개발이익이라는 것이 있고 그 밑에 가면 정상지가 상승분이라고 돼 있죠. 용어 정도 알아두시고 4번에 가면 개발부담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이익 중에서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가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법률의 기초에서는 용어는 가끔씩 내요. 그러니까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아시죠? 이번 정부 들어와서 부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는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분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반포의 그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원 1인당 1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갖다가 이걸로 내도록 돼 있다고요. 현재. 그래서 이거를 추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단지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요. 이거를. 들어보셨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응? 그 다음에 옆에 가면은 토지 적성평가제도라고 있죠.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에서 이 토지를 개발을 하는 게 난지 보존을 하는 것이 난지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잖아요. 네, 그때 조정하는 제도를 뭐라고 그래요? 토지 적성평가제도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시험 지문에 한 2번 인용을 했어요. 이거를. 그 다음에 토지 선매제도 있죠. 얘도 여러분 시험에 한 3번인가 인용을 한 거예요. 토지 선매제도는 뭐하고 대비되는 거예요? 토지 수용하고는 대비되는 개념인 거예요.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토지수용법에 근거해서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강제로. 근데 이거는 토지 소유자의 뭐가?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팔겠다는. 그래서 토지 선매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가끔 지문으로 등장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래서 토지 정책상에서 용어로 나온 애들을 일단 묶었고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거로 기준해가지고 이 정도 일단 정리해드린 거예요. 요걸 나중에 문제로 했을 때 오지선다로 나왔을 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잘못 표현이 되면. 네?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정책에서는요. 요거는 시험상에서요. 거의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뭐는? 임대주택 정책은. 근데 임대주택 정책을 보면 저희가 이거는 공식처럼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얘하고 장기적으로 얘는 공급을 뭐 하고요? 감소시키고 얘는 공급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증가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이게 답이었다고 그랬죠. 작년에 공급이 감소하는데 얘가 공급을 확대시켜준다라고 틀리게 준 거라고요. 뭐가? 임대료 규제가. 그러니까 이건 기본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해주면 수요자에게 보조해줄 수 있고 공급자에게도 보조해줄 수가 있죠. 그죠? 자, 주택 부족률이 심각한 지역이 있죠. 주택 부족률이 심각한 지역은 수요자 보조가 낫겠어요? 공급자 보조가 낫겠어요? 주택 부족률이 심각한 곳에서는 에? 공급자겠죠. 공급자.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의 공급자에게 보조해 준다는 얘기는 무슨 기금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공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날 수 있죠. 그만큼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그래서 임대료의 안정화 측면에서는 수요자 보조보다는 뭐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공급자 보조가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공급자에게 보조해주면 거주지 선택에 제한이 걸린다고 그랬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거기 공급자 보조에 해놨잖아요. 임대료 안정에는 유리한데 주거지 선택의 자유는 뭐 한다? 저해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박스에. 찾으셨나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내용 정도로 이제 기본적으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공주택에 대한 거는요, 주로 이 주택의 종류를 물어봐요. 주택의 종류를. 그래서 여기 박스에 보면 공공주택 나와 있죠. 그 중에 보면은 2번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있죠. 이게 원래 전신이 중공공 임대주택이에요. 중공공 임대주택인데 법이 개정이 돼서 명칭이 바뀐 거예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한 사람에게 최장 몇 년까지 임대 주는 거예요. 8년까지. 근데 매년 임대료 상승률을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예요. 대신에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거고요. 사업자금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여기를. 그래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 이렇게 돼 있죠. 장기전세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뭐가 있어요? 전세주택이 있을 때 사업자가 틀려요. 장기 전세주택은요. 거기 나온 대로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LH공사, 지방공사 있죠. 그러니까 공적인 주체죠. 얘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이고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요. 걔들 외에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이에요. 얘는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고 이거는 공적 주체에서 공급이 이루어진다고요. 장기 전세. 장기 전세가 몇 년이라고요? 에? 만약에 지금도 여기 시골에 가면은 리단이 있죠. 무슨 리. 예, 리에 가면은 이장이라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장기 전세는 20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장기 전세는 몇 년? 20년인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영구 임대주택이라고 있죠. 네, 걔는 50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구 임대주택은 몇 년? 50년인 거, 50년. 그러면 국민 임대주택은 몇 년이겠어요? 30년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행복주택은 누구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사회초년생. 그러니까 젊은 그 계층에서 주거 취약자 있죠. 여기에 우선적으로 공급해 있는 주택이 무슨 주택이다? 행복주택인 거예요. 용어 정도는 여기 이 중에서 얘네 둘이 시험에 2번씩 나온 거예요. 2번씩 나와서 각각 한 번씩 답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 얘는 뭐 어느 때 답으로 나왔냐면 원래 얘가 10년이었었어요. 10년이었다가 몇 년으로 줄어들면서 8년으로 줄어들면서 그의 답으로 바로 나왔고 얘는 원래 지금 20년이죠. 30년으로 한번 틀리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왔던 선례들이 다 있다고요. 근데 이번에 명칭도 개정이 됐고 그렇죠?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법률 개정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이게 내년 1월 시행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다행이죠. 올해 여러분 시험에는 반영을 안 하니까. 근데 내년도는 이게 바뀐 걸로 들어가니까 반영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빨리 이 바닥을 뜨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언제 다 할 거예요, 이거. 그죠? 지금도 양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은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이라고 나오죠. 이 정책이라는 건요, 예전에 참여정부 때도 도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이거를 약간 수정을 해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청약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역하고 투기 지역이라고 돼 있죠. 예? 근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곳 중에 일부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한 것 있죠. 이거는 이들 지역에 대해서 청약, 공급, 세금, 금융 등 종합적인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규제를 뭐 한다는 거예요? 강화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청약, 공급 등 주택시장 자체에 대한 규제인데 투기지역은 돈줄을 묶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거기 자체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국장을 위원장을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 정도는 알고 들어가시는 게 나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번 정부가 어쨌든 간에 이번에 작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정책이란 얘기예요. 지금 웬만한 곳은 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건 아시죠?
여기 가까운 세종시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조세 정책이 있는데요. 조세에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정리해 놨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탄력성과 조세 귀착 있죠. 예. 일단은 조세 전가와 귀착 관계는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수요자에게 조세를 부과한다고 수요자가 다 부담이 커지거나 공급자에게 부과한다고 공급자 부담이 커지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뭐 얘기해 드렸냐면 탄소비대 얘기했어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어떻게 돼요?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커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해놓은 대로요.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은 작아지고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은 어떻게 돼요? 커진다라고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일반 기착이라고 해서 한쪽이 모두 부담하는 경우는 이게 들어가면은 완전 비탄력적이 들어가면 앞에하고 뒤가 같아진다고 그랬죠. 즉 이런 표현이죠.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수요가 부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이라면 앞뒤가 틀리고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앞뒤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작년 여러분 시험 문제가 그게 따르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일 때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일 때 조세가 부과되면 전액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그럼 맞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경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조세 부담의 효과라고 그래가지고요. 요거 한 거는 기억하시죠?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이 1,000원이고요. 균형 거래량이 100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수요자나 공급자나 다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요 면적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생산자이요. 요 면적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소비자이요. 기억하나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여기 있는 생산자에게 100원의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생산자는 요 100원의 세금을 이 가격에 반영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 이동하죠. 조세 부과된 크기만큼. 그러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러면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이전보다 높아졌죠. 그러면 이 면적만큼 소비자 잉여가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공급자는 이 1,050원을 받고 팔아서 100원 세금 내야 되죠. 그러면 공급자의 수입도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적어지죠. 그러면 생산자 잉여도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 거래량 감소에 따른 이 면적만큼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탄력적일 때 커져요? 비탄력적일 때 커져요? 탄력적일 때 커지죠. 탄력적일 때가 줄어드는 양이 더 많아질 테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에 거기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설명해 놨죠. 조세 부담의 효과에서 양가로 1번하고 양가로 2번 있죠. 양가로 2번은 경제적 순손실에 대해서 용어 설명해 드렸죠. 자유로운 거래, 즉 시장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 것을 우리가 경제적 순손실인 거죠.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자율 기능에 맡겨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이를 방해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란 얘기예요? 그게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거기다 정리해놨고 양도세의 동결 효과 아시죠? 예, 양도세의 부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양도세가 중과세가 되면 토지 소유자들은 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거래를 뒤로 미루겠죠. 그래서 오히려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얘기했었죠.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헨리 조지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고 조세의 전감이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게 그래서 이거 얘기한 거잖아요. 여기에 공급자에게 만약에 10원의 세금이 이렇게 부과되면 지금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10원의 조세가 부과가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가격.
가격이 불변이라고 했잖아요. 불변. 이게 왜 불변이냐면 얘가 이거를 이 가격에 반영하려고 그러면 이 양을 줄여야 된다고요. 근데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양이 불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불변이니까 가격도 불변이죠. 그러니까 조세 전가도 발생하지 않죠. 거기다가 여기서 자원 배분의 왜곡도 처리하지 않잖아요. 여기는 조세 부과하니까 양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줄어든 만큼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는데 손실도 유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가 가장 이상적인 조세라고 헨리 조지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기 1번 정책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모두 고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번에 보면 공공재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소비에는 참여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무임승차자들 존재해야 하네요. 존재하잖아요.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큰 재화이다. 틀리겠죠?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큰 재화죠. 자, 주거지역 주변에 민간기업이 쓰레기 소각장을 설립하는 경우에 정부의 개입 없이도 주민과 민간기업 간의 협상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 공원을 설치할 때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죠. 그거 틀린 거예요. 주거지역에 공원이 설치되면 정해외벽과가 유발이 되죠. 정해외벽과는 사적 비용이 더 큰 거예요. 사회적 비용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아파트 주변에 대규모 생태공원이 들어서면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겠어요? 우측으로. 자, 지역지구제는 사적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흔히 정부에서 채택되는 부동산 규제의 한 방법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내용이죠. 왜 그러냐면 외부잖아요. 외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발생하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기능을 통해서는 조절이 돼야 안 돼요. 자, 부예배효과는 과대생산이죠. 정예배효과는 과소생산이잖아요. 그게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발생했기 때문에 가격을 매개로는 그걸 조정할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맞는 표현이겠죠? 그 내용이 앞에도 있다고요. 그죠? 네, 지역지구제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의 장점은 개발력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므로 공공투자 비용을 절감시킨다. 맞다고 얘기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전지역이 있고 무슨 지역이 있어요? 개발지역이 있으면 여기는 보존하는 지역이니까 공공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반시설을. 여기에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가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 토지를 대량 구입하였다가 수용이나 공공용지에 조성 시 이 비축된 토지를 수요자에게 팔거나 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맞는 표현이겠죠? 이때 토지은행 제도에서 주로 이제 협의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 수용법은 강제 수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는 재산권 보호 및 편익분배의 조정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이기도 하지만 고소득층의 고급화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참고로 부동산 정책 쪽에서는요. 중산층 이상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은 없어요. 항상 저소득층이 있죠.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급되는 주택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임차자의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정부가 재산세를 인상시켰을 때 조세의 전가가 일어나 임차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상대적으로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가정이에요. 곧 지문이 빠져 있는데 그러면은 임차자의 부담이 더 커지겠죠. 비탄력적일수록. 임대료 규제는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임대료 규제는 감소시킨다고요. 감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는 임차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임대주택 공급은 변화가 없다. 틀리죠? 임대료 보조를 해주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그죠? 그리고 13번에 대한 거는 공급은요. 장단기적으로 사적과 공적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다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요. 단기적으로만 그래요. 단기적으로만. 장기적으로는 공적 시장으로 이주해 간 사람만 혜택을 보고요. 그리고 14번에 보면요.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때 신규 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장에 개입할 수가 있죠. 그런데 결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서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제도가 분양가 또는 임대료 규제 있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조세 부과할 때. 그럴 때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뭐 그 정도 아시면 웬만한 내용이면은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대다수의 내용은 우리가 수업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에? 오늘 처음 뭐 여러분들하고 이걸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지금 여기다가 정리를 해 놓은 거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오래간만에 들으면 기억을 못 하세요. 오래간만에 들으면. 자, 그 다음에 투자론은요. 부동산 투자 이론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문제의 출제 비중은 얘네가 훨씬 높아요. 요 투자 분석 및 기법 있죠. 여기는 투자 이론에서는 주로 부동산 투자의 위험하고 어디에 관련된 거예요? 수익에 관련된 것 있죠. 예, 위험과 수익을 알고 있느냐 이거 주고요.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의 관계 있죠.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을 측정할 수 있느냐 계산이죠. 예, 그 다음에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알고 있느냐. 주로 여기에서 구성해서 평균적으로 한 3문항 이런 정도 줘요.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투자 분석 및 기법에서는요. 여기 요 투자 분석은 뭐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그랬냐면 현금 흐름 기초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이 영업 현금 흐름이 있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매각 현금 흐름이 있는데 요 현금 흐름에 대해서도 이론을 물어볼 수 있고 뭐를 물어볼 수 있어요. 계산을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법도 보게 되면 할인 기법이 있고요. 무슨 기법이 있어요. 예, 비할인 기법이 있는데 할인 기법은 여기 있는 요거 두 개를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얘는 영업 현금 흐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얘들도 이론하고 뭐 물어볼 수 있어요. 계산. 얘들도 이론하고 뭐 물어볼 수 있어요. 계산을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작년에는 여기서 이론 나왔고요. 여기서 계산 나왔고 이론을 2개를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현금 흐름 물어봤어요. 5개. 그래서 여기서 5개 나온 거예요. 5개. 그러니까 여기를 정리하시려고 그러면 뭐가 확실히 정리가 돼야 돼요. 용어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예, 그러면 여기를 풀 수 있어요. 여기를. 그래서 거기 보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고 나와 있죠. 예, 위험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해요? 위험이라는 거. 위험. 분산이 뭐예요? 분산이. 아니 그러면 위험이 뭐예요? 그러면 분산. 분산이 뭐예요? 그러면 위험. 그럼 같은 제목만 갖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상 수익하고요. 실제 발생된 실현 수익이 있죠. 이 차이가 발생하는 걸 위험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통계학적인 용어로 분산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표준 편차는 뭐를 표준 편차라고 그랬어요? 표준 편차는 우리가 그때 이거 그림 그려서 이거 했었다고 이거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나요? 이거에서 표준 편차의 의미를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A라는 자산이 있고 뭐가 있을 때 B라는 자산이 있을 때 두 개의 기대 수익률은 같았잖아요. 근데 A에 비해서 B가 뭐가 더 컸던 거예요? 편차가 컸잖아요. 기대수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이 크기가.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면 위험이 크다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래요. 괜찮아요. 29일 남, 28일 남았다는 거죠. 그나저나 이거 누가 이 커플들 오늘 안 보이네 또. 지난 안 보이는 거 보니까는 결혼을 뒤로 미룬 모양이네. 참.
자, 요 위험 안에서는요. 일단은 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있죠. 인플레. 박스에 보면 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있죠. 인플레 위험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대출자는 무슨 이자율로 대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변동 이자율로 대출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시험에 근래 2번 인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플레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근데 거기에 항상 우리가 투자란 들어올 때 이 투자자라고 돼 있죠. 이 투자자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을 낮추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높아져야 된다는 거. 작년 여러분 시험에도 그걸 틀리게 해서 출제한 적이 있어요. 답으로. 그거 위험에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지렛대 효과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죠? 지렛대 효과에 대한 거. 이게 이제 금융위험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물론 이제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의 크기를 변화를 주는 걸 얘기하는데 지렛대 효과라는 거는 돈을 차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돈을 차입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도 있어요, 없어요? 네, 지렛대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렛대 효과를 보시게 되면 정의 지렛대 효과 있죠. 그죠? 네, 정의 지렛대 효과는 어떻게 돼요? 요거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있죠.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크면 그죠?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총 자본 수익률이 있죠. 총 자본 수익률이 뭐보다 크면 저당 수익률보다 크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커져요. 그러니까 얘가 빠지고 얘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해봤었죠. 만약에 혹시 수익률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푸른 요령 갖고 얘기했는데 총 자본 수익률이 8%고요. 대부 비율이 60%예요. 그리고 저당 수익률이 8%일 때 자기 자본 수익률 몇 프로 된다 그랬어요? 이거 하면 이게 뭐냐면 이게 8%라고요. 몇 프로예요? 8%. 그럼 제가 지금 계산하지 않고 8%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지렛대 효과라고 하게 되면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라고 있죠.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는 얘하고 같으면 얘하고도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냥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찍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계산 문제를 보게 되면 그 요령하고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찍으라고 유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왜 지난번에 그랬었죠. 순소득 승수가 10이면 종합자본 환율도 몇 프로가 돼야 돼요? 그게 10%라고요. 근데 걔가 순소득 승수가 10인데 종합자본 환율을 8% 주면 걔가 답이라고요. 이게 출제자는 그거를 계산하라고 유도하는 게 아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만약에 계산하면 이런 얘기죠. 총 자본 수익률이 8%죠. 그럼 거기다가 뭐를 빼줘야 돼요? 저당 수익률을 빼야지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부비율이 60%잖아요. 60에 대한 8%면 얼마 돼요? 68, 48이니까 4.8%일 거 아니에요. 그럼 8에서 4.8% 빼면 얼마 나와요? 그럼 3.2% 나오죠. 근데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40%라고요. 그럼 48, 30이잖아요. 그럼 얘가 8%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요 비율이 요렇게 나와 있고 얘가 같으면 얘도 같아지는 거예요. 무슨 문제 푸는 요령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계산할 수 있는 요건은 그냥 여러분들에게는 금액으로만 출제했다고요. 최근에. 그러다가 27회 때 이거 한번 나왔다가 이거 기억하시죠? 기억하나요? 이거 재작년에 이거 나왔다가 오류가 발생해서 틀린 거잖아요.
오류가 발생해서. 왜 오류가 발생했냐면 그때 이 양반들이 어떻게 줬냐면 이거를 10% 주고요. 얘를 8% 줬어요. 그리고 여기 부채 비율이 있죠. 부채 비율을 몇 프로 줬냐면 50%를 줬다고요. 부채 비율이 50%면 얼마가 되겠어요? 0.5라고요. 이게 100%면 1이라고요. 그러면은 10에서 8을 빼면은 2%죠. 2 곱하기 0.5 하면 얼마예요? 1%잖아요. 그럼 10에다가 11을 더하면은 11%잖아요. 근데 그 문제의 답을 12%라고 줬다고요. 그리고 이걸 맞는 거로 줬다고요. 얘를 만약에 부채 비율로 주지 않고 무슨 비율로 줬으면 대부 비율로 줬으면 맞았다고요.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이 몇 프로예요? 그 100%라고요. 100이니까 얘가 1일 거 아니에요. 1이면 2 곱하기 1이면 2잖아요. 10에다 2를 더하면 12%가 나오죠. 그래서 비율을 잘못 선정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게 틀렸던 거예요. 27회 때. 그러더니 기어코 작년 문제에 그걸 낸 거예요. 부채 비율 물어보면서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이 100%다고 지문해 놓은 거예요. 다만 틀린 거는 부채 비율의 지분하고 부채의 크기를 어떻게 돼요? 바꿔버린 거예요. 그거를. 요거는 다 제시를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요건 다 제시를 해주니까. 그래서 혹시 이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배열로 들어왔을 때는 이걸 계산하는 요령이 아니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왜? 금액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백분율로 들어가 있으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요건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 가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이 있죠. 거기서는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시험상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요구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이 있으면 어느 게 클 때 투자해요? 얘가 클 때 투자하죠. 그러면 투자가 뭐가 돼요? 채택이 되죠. 그러면 이게 점점 갔을 때 결국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되면서 작아지면서 다시 균형이 된다 그랬죠. 기대 수익률이 클 때는. 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작을 때는 투자를 기각하죠. 그럴 때는 반대로 뭐가 상승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다시 균형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거까지만 뭐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에 위험하고 뭐가 있어요? 수익의 관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됐으므로 점심 식사 시간을 드릴 테니까 1시간 드리면 되겠죠? 예? 너무 길다고요? 그건 아니고 단합된 모습으로 그래요. 1시간 식사 드리니까 2시쯤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예, 일단 쉬었다 하시죠. 예.